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제 갑오개혁, 그 전 시간에 갑오개혁 했죠.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 아주 중요한 이 근현대사에서 맨날 단골로 출제되는 그런 중요한 두 서브젝트들을 했습니다. 주제들을 다뤄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특별히 그 아주 디테일한 것들이 잘 나올 수 있으니까, 갑오개혁 그 내용도 섬세하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도 사건의 순서를, 사건 하나하나의 인과관계를 잘 따져가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난 시간 말미에 그런 말씀 드렸죠. 오늘 이 시간에는 동학농민운동의 내용을 사료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또 검토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독립협회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교재로는 81쪽이에요. 81쪽 보시면은 고부농민봉기 당시의 상황을 황현이라는 사람이 내천야록에 쓴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한번 읽어볼까요? 고부에서 동학교도 전봉준 등이 봉기하였다. 여러분 이제 고부에서 처음에 이때는 아직 1차 봉기 이전이니까 뭐야? 밀란기죠. 밀란기. 그래서 우리가 되게 이때를 고부 밀란기, 동학농민운동 1기라고 합니다. 특히 이런 사료들이 나올 때 이런 사료가 주어지면은 이 사료를 보고 판단한 시기, 알겠어요? 시기를 잘 판단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동학농민운동 제1기 고부 밀란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고부군수 조병갑을 쫓아내고 거기 보면 이제 누굽니까? 박원명이라는 군수가 그 난민들을 풀어서 대접하고 조정의 덕의를 알리며 죄를 용서하여 돌아가 농사일을 돌보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서울에서 내려온, 지방에서 밀란처럼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 내려와서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한 이런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를 안핵사라고 그랬죠. 사람 이름 뭐더라? 기억나십니까? 그래요. 이용태. 이자가 말이야, 오히려 동학교도들, 그러니까 농민군들을 벌을 주고 조병가비를 풀어주고 이렇게 부당한 처사를 했어요. 여기에 격분해서 일어난 봉기가 바로 뭐야? 제1차 봉기죠. 그죠? 제1차 봉기. 그래서 그 고부 밀란에서 1차 봉기로 가는 과정이 왜 그러했는지 알겠어요? 이용태의 처사가 어떻게 억울한 처사가 나타나서 동학교도들이 다시 1차 봉기를 일으키게 됐는지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사료입니다. 시기적으로 이건 제 1기 때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할 줄 아셔야 돼요. 알겠죠? 사료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동학농민운동 1차 봉기 때의 경문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 창의문이라고도 하고 창의 대장소라고도 하는데 읽어볼까요? 1894년 1월 전라도 거부군수 조병가부 탐학과 또 안핵사 이용태의 부당한 사건 처리한 거에서 동학교도 수천 명과 또 농민들이 전봉준, 김계남 이런 사람들을 지도하여서 다시 일어났었다. 백산봉기 우리가 그랬죠. 그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갑오 정월 1일날, 그러니까 1월 1일날 호남 창의 대장소에서 지금 이제 이런 창의문을 발표해서 경문을 발표했어요. 우리가 의리를 들어 여기에 이르렀으면 그 본의가 결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창생을 도탄 중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고자 함이라. 안으로는 탐악한 관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쫓아내 몰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 창의문 속에서 안으로는 반봉건 밖으로는 반외세적 성격이 아주 명확히 드러나 있죠. 그래 안 그래? 여기서 말하는 횡포한 강적이란 바로 일본 놈들이나 또 일본 상인들 그 폭행을 일삼는, 그죠? 그 수탈을 일삼는 일본 상인들을 일으키는 말이에요.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양반과 부호 앞에서 고통받고 있는 민중들과 방백과 수령의 밑에서 굴욕을 받고 있는 소리들은 관리들 말합니다. 소인배들이죠.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 자이라. 조금 더 주저하지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만일 기회를 잃으면 후회하여도 미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백산봉기 때, 알겠어요? 창의 대장소, 창의문을 발표했더랬습니다. 됐죠? 시기를 잘 알아두실 것, 1차 봉기 때의, 백산봉기 때의 경문이다라는 점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특히 이 경문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사료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거듭 다시 한번 보자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밑에 아주 단골로 나오는 게 폐정개혁 12개조죠. 동학도는 정부와 원한을 싣고 서정에 협력한다. 그렇군요. 동학교도와 정부군이 서로 서정에 협력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야? 폐정개혁 12개조를 내세우고 이제 어때요? 정부군과 함께 합의를 본 거죠. 그래 안 그래?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자. 알겠어요? 이게 바로 전주화약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화해의 약속이죠. 우리 그동안 싸웠는데 서로 화해하자. 이래서 뭐라고 나와요? 서정에 협력하자. 이렇게 됐어요. 탄간오리는
그 죄상을 조사하여 엄징한다. 그렇습니다. 탐관오리 2번 동그라미, 3번 횡포한 부호 동그라미, 4번 불량한 유린과 양반 동그라미, 전부 다 뭐야? 2, 3, 4, 이 세 가지는 동학교도들이 그동안 적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봉건적 수탈을 일삼는 자들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 안 그래?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5, 6, 7, 8 보세요. 5, 6, 7, 8은 전부 다 뭐냐? 예, 봉건 악습을 타파하는, 특히 신분제의 모순을, 봉건적 신분제도를 타파하자라는 그런 주장이 담겨있는 이런 조항이랍니다. 요 부분만 딱 집어서 물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동학 농민운동의 주장이 그 다음에 어디에 반영됐다고 그랬죠? 그래요, 잘했어요. 갑오개혁에 그대로 반영됐다. 알겠죠? 갑신정변 때도 주장됐었고 동학 농민운동 때도 또다시 주장됐었는데 그 주장된 내용이 다시 갑오개혁 때 반영된 부분은 뭐밖에 없다? 신분제 철폐밖에 없다. 알겠나요? 그래서 노비문서를 소각할 것, 칠정치연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평랑갓을 없앨 것, 청상가부의 개가를 허용할 것. 여러분 다 알죠? 내용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명잡세, 억울한 그 세금을 없애라 이거야. 관리 채용에는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한다. 역시 그 전라도 지방이 조선시대 내내 특히 그 15세기 정렬이부 반란 사건 이후 계속적인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벌 타파 이런 주장이 이 전라도 에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외와 내통하는 자는 엄징한다. 12개 조항 가운데 외놈들에 대한 내용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왜냐? 아직 외놈들이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하는데 본격적으로 개입하기 이전이다라고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2차 봉기 때부터 다시 반외세적 성격의 그런 동학농민 봉기가 일어나게 되고 그 이전에는 외놈들과는 그다지 큰 적이 없었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외와 통하는 자는 엄징한다 이렇게 나왔죠. 공사체를 물론하고 기왕의 것을 무효로 한다. 부채를 탕감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토지는 평균하여 분작한다.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토지를 농민한테 고르게 나눠주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 여러 가지 개혁안 가운데 갑신정변 때의 개혁안, 갑오개혁 때 또는 뭐 을미개혁 때, 동학농민운동 때, 광무개혁 때 이런 여러 개혁안을 쫙 비교해 놓고 보여주고 이것이 어디에서 주장된 개혁안이냐라고 했을 때 이 개혁안이 동학농민운동 때의 개혁안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뭐야? 토지의 평균적 분작입니다. 알겠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분제 철폐는 거의 모든 개혁안에서 다 나온다. 갑신정변, 갑오개혁, 동학농민운동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신분제 폐지다. 알겠죠?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의외로. 알겠어요? 선생님이 이제 9급이나 7급 문제까지 이렇게 쫙 풀어보니까 말이죠. 어렵게 나온다. 귀퉁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되게 한 문제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4개 문제, 그 선지가 4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쯤은 좀 그 여러분 말로 야리까리한 그런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을 잘 알면 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여러분들의 함정에 빠뜨리거나 또는 낚시에 걸리도록 낚시법으로 던져주는 그런 것들이 좀 애매한 또 그 알쏭달쏭한 그런 문제가 나오지 문제가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을 전부 다 그냥 깊은 바닷물에 풍덩 빠뜨리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기본을 잘 알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동학 같은 경우는 폐정개혁 12개조 내용을 낱낱이 여러분들이 분석할 줄 아셔야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이제 동학농민군의 4대 강령 그랬어요. 동학농민군들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하나의 군대가 돼서 이제 움직이는데 하나의 기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함부로 백성들을 죽이지 말아라. 알겠어요?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남의 물건을 약탈하지 마라. 이렇게 군대의 기강을 세우기 위한 동학농민 군대의 4대 강령입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며 물건을 해치지 말라. 충효를 다하며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편안케 하라. 일본 오랑캐를 무찌르고 그죠? 성도를 깨끗이 하라. 그 다음에 군대를 몰아 서울로 들어가서 권세가와 귀족을 모두 멸하라. 주의할 것. 임금을 타도하자. 알겠어요? 국가를 전복시키자. 그런 내용은 없어요.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동학농민군들이 알겠죠? 조선왕조를 몰락시키고자 했다. 이런 표현은 거짓말이야. 거기에 답을 치면 여러분들이 미끼를 무는 겁니다. 함정에 빠진 거예요. 알겠죠? 특히 4번 보세요. 군대를 몰아 서울로 들어가서 임금님을 죽이자. 그러면 이건 반역이야. 알겠죠? 그러나 거기까지 이르지 않았어요. 이 디테일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적어도 권세가들, 특히 민씨 일파들, 알겠죠? 이런 놈들이 이제 백성들한테 원성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호사가들, 알겠죠? 호세가들, 세력이 많고 말이죠. 예나 지금이나 권력계나 있는 놈들이 똥개나 끼는 놈들이 항상 세금 안 내고 백성을 수탈하고, 알겠어요? 그런 그 역사에 죄를 진 놈들입니다. 그 놈들을 가서 모두 멸하라 그랬지 임금을 죽이자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 알겠죠?
동학농민군의 기율이 쭉 나왔어. 또 항복하는 자는 사랑으로 대한다. 공공한 자는 구제한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면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읽기자로 또 내려가 보세요. 전주하약 이후에 동학농민군은 직강소를 설치해서 폐정개혁을 단행했으나 민주정권은 청군을 끌어들여 이를 진압하려 했다. 이에 군사력을 증대시켜온 일본이 적극 개입하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일본군들이 개입했습니다. 경복궁을 부포로 침범하여 친일 정권을 수립하였다. 그런 내용들이 쫙 나왔어요. 너무 기니까 이 읽기자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우리가 사건의 전개 과정, 하나의 동학농민운동이라는 큰 사건 속에 있는 작은 사건들의 전개 과정을 이미 다 봤어요. 기억나시나요? 5월 5일 날 청나라 군대가 아산만으로 왔었다. 5월 6일 날 일본 놈들도 따라 들어왔다. 알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궁성을 일본 놈들이 쳐들어와서 민비를 몰아내고, 그죠? 흥선대원을 앞세워서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가보개혁을 단행했다.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83쪽으로 와보세요. 뼈쪽 관을 쓴 자들을 만나면 욕주는 농민군 그랬군요. 여기서 뼈쪽 관이란 양반 대감들 머리에 쓰는 이렇게 뾰족뾰족한 관 있잖아요. 아니면 또 이제 우리 망건이나 양반들이 주로 쓰는 관들이 위에 뼈쪽에 생겼죠. 그래서 뼈쪽 관을 쓰는 자들 그러면 되게 양반을 지칭한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읽기자로 직강소도 잘 알아둬야 돼요. 이 직강소는 동학농민군이 전주하약을 맺은 이후에, 알겠어요? 직강소는 전주하약을 맺은 이후에 지방 전라도 53개 읍에 설치한, 알겠죠? 자, 이 말을 잘 기억해야 돼. 농민들의 자치적 민정기관이다. 알겠어요? 농민들이 자기 스스로를 개혁하고 자기 스스로가 폐정개혁 12개조를 농민들 손으로 직접 하겠다 이거야. 왜? 정부나 행정을 담당해왔던 그 봉건 세력들 또는 탄관오리들, 이놈들 손에다가 개혁을 맡길 수 없습니다. 개혁을 할 자들은 바로 누구야? 개혁을 당할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인데, 개혁을 당할 놈들한테 개혁을 하라고 맡겨주면 되겠어요?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기는 셈이죠. 그러니까 안 되겠어.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가 직접 우리 스스로 개혁을 단행하겠다. 그래서 폐정개혁 12개조를 실천하기 위한 농민들의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기 위한 자치적 민정기관이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제 그 53개 읍에 설치한 일종의 민정기관인데 치안 및 행정을 담당하였다. 이 표현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알겠어요? 직강소는 치안 및 행정을 담당하기 위해서 전라도 지방 53개 읍에 설치했던 동학농민군의 자치적 민정기관이다. 이 표현들을, 언어적 표현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언어적 표현들이 잘 나와요. 그래서 폐정개혁안을 12개조를 농민들이 스스로 설치하기 위한 것이었다. 알겠죠? 되게 이제 엘리트주의자들은 농민들이나 천한 것들은 생각이 짧아서 개혁을 못한다, 또는 뭐 다스릴 수 없다, 자율적 능력이 없다, 또는 자치 능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17, 18세기에 서구에서 근대 민주주의가 발달한 이후에도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곳은 자치죠. 지방자치화 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민주주의는 우리가 링컨의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정의가 있잖아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인민을 위한, 인민에 의한 이런 정치가 바로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민주주의는 결국 뭐냐? 타율적인 그런 정치가 아니라 즉 국민이 자기 스스로가 통치하는 것, 이게 바로 민주주의의 다름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통치할 수 없기 때문에, 왜? 요즘은 너무나 쪽수가 많아서, 사람들은 인구가 많아서, 또 요즘은 너무나 땅이 넓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중에 대표를 뽑아서 이 대표들이 백성들의 뜻을 받들어서 나라를 다스려라. 이게 바로 대의제 정치 아닌가? 그래 안 그래? 근데 이 대의제 정치가 항상 어때요? 백성의 뜻을 받들어 안 받들어? 투표할 때만 받듭니다. 그래서 맨날 손 붙들고 말이야. 할머니들 손 붙들고 잘 봐주세요. 꼭 좀 찍어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이지랄하다가 딱 국회의원 되고 나면 내몰라라 한 게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이었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국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2010년, 2012년 이렇게 넘어오면서 2013년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제 대선도 치러보고 또 국회의원 선거도 이제 좀 이따 또 치를 텐데, 2014년에 또 지방자치단체 장들 또 치르죠? 이러면서 말이야, 이제 각성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번에 안철수 붐이 일어난 것도 전부 다 뭐야? 야, 우리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말이야, 진정한 대표가 그동안 아니었어. 정말 우리를 그냥 리얼하게 대표해줄, 알겠죠? 우리를 순수하게 정말 우리 마음을 알고 우리 아픈 상처를 쓰다듬어주고 우리를 힐링시켜줄 그런 우리
그 지도자가 없을까? 이렇게 해서 그 새로운 붐업이 좀 됐었는데 미안하지만 다시 거꾸로 회귀해버린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민주주의의 가장 꽃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다스린다는 자체에 있어요. 이건 뭐냐? 결국은 그 대중의 그런 의식이나 의지를 믿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스스로가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다. 스스로가 자기에 대한 자기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민주주의를 또는 자유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나요? 그런 의미에서 동학농민군은 민주주의를 표방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이렇게 민에 의한, 백성에 의한 통치를 신뢰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집강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웬만한 사료들은 여러분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된 웬만한 사료들은 다 봤어요. 그 다음에 84쪽은 동학농민운동 성격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인데 다 설명했습니다. 대개 이제 동학농민운동 성격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 백그라운드와 관련된다고 그랬죠. 동학농민운동이 왜 일어났느냐? 봉건 지배층의 수탈과 탐악이 너무 심해서다. 그래서 뭐냐? 반봉건적 성격. 이 민씨 일파들 개화를 한다고 맨날 우리 농민을 뜯어먹어왔던 그 지배층들을 타도하자. 그죠? 제폭 구민을 원래 내세웠지 않습니까? 폭력적인 정부를 타도하고 백성을 구제하자. 반봉건적 성격. 다 아시죠? 알겠죠? 외우면 안 돼요.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거기에 상하는 언어적 표현이 달리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또 하나는 뭐냐? 개항 이후에 우리 농민들을 등쳐먹고 입도 선매 형식으로 농작물을 걷어가고 그냥 벼를 그냥 밭대기채로 사가고 이게 입도 선매죠. 그래 안 그래? 또 일본에서 들어온 상품들 또는 뭐 홍콩이나 마카오에서 싣고 들어온 영국산 면제품들 이것은 아주 비싸게 막 팔아먹고 이렇게 해서 농민한테 덤터기를 씌워오던 외놈들을 몰아내자. 이게 바로 뭡니까? 반외세적 성격. 그런 동기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동학농민운동 성격은 그런 배경과 그런 동기에 상응해서 반봉건적 성격, 반외세적 성격을 지닌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이제 영향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아주 힘주어 강조했어요. 동학농민운동은 반봉건적 성격은 그 중에 갑오개혁을 하게 만들었다. 그래. 봉건적 특권을 내려놓고 이제 농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개혁을 좀 단행하자 해서 갑오개혁 때 동학농민군들의 주장이 이루어진 게 뭐라고 그랬죠 아까? 신분제 폐지만 이루어졌다 이거. 알겠어? 돈 안 드는 거. 제도만 바꿨어요. 알겠죠? 야, 돈 드는 건 뭐였어? 지네들 땅 다 내놓고 농민한테 나눠주는 거. 농민들이 주장했던 토지의 평균적 분자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건 안 합니다. 그냥 제도만 법만 뜯어 고친 거야. 돈 하나도 들 필요가 없었겠죠. 조금 자존심은 상하지. 양반 상놈 구분하던 신분제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 양반 상놈이 구별이 없어졌으니까 자존심은 상하지만 그래도 땅을 뺏기는 것보다는 낫잖아. 알겠어요? 이런 정도 개혁을 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동학농민운동의 반봉건적 성격은 어디에? 갑오개혁에 영향을 주고 동학농민군들의 일본과 싸우려는 그런 마음은 비록 동학농민운동이 일본군과 광군에 의해서 진압당했지만 일본에 대한 적개심, 일본군에 대한 전투의식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가지고 그 마음과 그 의지와 그 무기를 그대로 들고 어때요? 국모를 시해해서 을미사변이 일어나니까 바로 그냥 유생들이 선봉장에 섰던 그 의병의 동학의 잔당들, 동학운동 때 참여했던 농민군들이 그 무기를 들고 그 분한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의병장이 돼서 양반 밑에 들어가서 싸웁니다. 한때 양반 나쁘dom들이라고 양반과 싸우는데 어때? 급하니까 이제 다시 양반하고 농민하고 손잡은 게 의병이야. 의병의 성격을 알겠나요?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그 다음 사건한테 이렇게 동학농민운동이 영향을 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동학농민운동의 반봉건적 성격은 어디에? 갑오개혁에. 동학농민운동의 반외세적 성격은 어디에? 항일 의병투쟁에 영향을 준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영향 2번 볼까요? 동학농민운동을 계승한 영학당 운동이 있었다라는 점. 영학당 이름도 좀 생소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십시오. 농민운동을 계승한 영학당이다. 알겠어요? 그래서 1898년과 99년 고부, 흥덕, 전라도 일부 지역에서 보우관민 또는 척의 양창의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다시 그 영학당 운동이 일어났다. 알겠죠? 자,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평가 그랬는데 이것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그런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동학농민운동 당시는 민요가 나왔습니다. 85페이지죠. 세야세야 녹두새야, 파랑새야, 그러죠. 팔왕새야.
운역세야, 아랫역세야, 전주 고부 녹두세야, 뭐 여러 가지 이런 민요가 있습니다. 세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이렇게 전봉준이 이제 키가 하도 작아가지고 녹두 알만하다고 그래서 녹두장군이라는 이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민중들의 동학농민운동 실패에 따른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이런 그 당시 이제 가요가 아니라 민요에 담아서 이런 마음을 노래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활빈당호 활동 또 나왔죠?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독립회 활동과 독립회 활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독립회. 자, 우리는 이제 상당히 그 복잡한 내용들을 지금 빠져나왔어요. 다시 한번 이제 선생님이 간략히 정리를 좀 해드릴까 해요. 자, 우리는 1894년부터 1895년 사이에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동학농민운동이 전개되게 되었다. 또 동학농민운동과 함께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 청일전쟁과 함께 갑오개혁이 진행되었다. 하나하나 단일 사건으로도 시험에 잘 나오지만 이것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같은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됐기 때문에 사건의 순서를 물을 때 특별히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상당히 시간을 많이 소요해 가면서, 알겠어요? 시간을 상당히 써가면서 갑오개혁과 동학농민운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일전쟁 이후의 사건을 잘 이해해야 돼요. 전에 한번 선생님이 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가봅시다. 되게 이런 걸 해주면 학생들이 되게 좋아해. 왜? 혼자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선생님이 함께 해주면 금방 따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더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세요. 청일전쟁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일본이 승리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본이 승리해서 맺은 조약이 뭐냐? 시모노세키 조약이다. 국사 공부한 놈들은 안 잊어먹습니다. 시모노세키 조약. 고려가 세워진 연대 언제? 918년 이거하고 시모노세키 조약은 꼭 기억하더라고. 쓰잘데기 없는 것들. 하여간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인해서 일본은 뭐냐? 일본은 청나라로부터 요동반도를 얻었습니다. 요동반도를 획득하고요. 대만을 뺏어서 대만. 그래서 그 당시 대만이 타이완이죠. 타이완을 획득하고 그 다음에 배상금을 엄청난 배상금을 전쟁 배상금이죠. 그죠? 배상금을 챙겼어요. 이렇게 일본이 승리를 하자 일본의 승리에 반발해서 역시 1895년이죠. 북 세 나라가 간섭을 하고 들어왔다. 여러분, 이때 이 삼국 간섭이란 뭐냐? 일본의 승리가 너무나 가독에 많은 것을 챙겼다 이거야. 그래서 세 나라가 야, 이 새끼들아 너무 많이 처먹었어. 뱉어내.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뱉어내. 알았어요? 그래서 일본이 청에게 빼앗았던 무엇을? 요동반도를 반환하도록 압력을 넣었어요. 그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반환됐습니다. 삼국 간섭으로 결국은 요동반도를 반환하게 됐다. 알겠죠? 자, 여러분, 항상 그래요. 항상 늘 그 마음을 헤아려 봐야 됩니다. 한 나라나 한 개인이나 마찬가지야. 싸워서 이겼어요. 이겨서 좀 먹었는데 다시 뱉어내라고 더 큰 놈이 와서 간섭을 했어. 그러니까 누가 쫑따고 납니까? 누가 성질이 납니까? 일본이 성질 나겠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한참 성빨이 나 있는데 여기에 누가 일본을 건드렸어요? 민비가 건드렸습니다. 민비가. 이거 봐. 우리는 이 청일전쟁 이전만 하더라도 이거 보세요. 이 마음을 알아야 돼. 민씨 일파들은, 민씨 정부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동안 계속 친청 사대주의로 일관해 왔었죠. 이 친청 사대주의가 언제부터야? 이모군란 이후에 또 갑신정변 이후에 알겠어요? 이 두 사건 이후에 계속 친청 사대주의 하는데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청나라 오빠가 누구한테? 일본한테 개박살 나더라 이거야. 그래서 아이고 뜨거워라. 이제 기왕이면 센 놈한테 붙자라고 일본한테 붙으려고 했어요. 친일 내각을 수립하고. 알겠죠? 그래서 일본이 그 청일전쟁에서 이긴 이후에 친일 내각이 수립되고 그러면서 뭐야? 을미개혁이 또다시 일본 위주로 개혁이 추진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을미개혁이 추진되죠. 그런데 미안하지만 친일 내각이었던 이 당시 러시아 세력이 프랑스와 독일을 끼고 들어와서 시모노세키 조약에 대해서 간섭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 간섭의 압력에 못 이겨서
예, 일본이 요동반도를 청해 반환하자 이걸 보고 있던 민비가 갑자기 무슨 내각으로? 칠러 내각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야. 알았어요? 자, 삼국 간섭으로 칠러 내각이 수립되자 일본이 러시아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나 있는데 여기에 민비가 어때요? 여기다가 이제 또 불을 지른 셈이야.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1895년에 뭘 저질렀어요? 민비 전열을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여우사냥이라는 작전 명령을 내렸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을미사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을미개혁을 단행하게 되죠. 알겠죠? 을미사변과 을미개혁. 아까 을미개혁이 아닐 때는 을미개혁이 아니라 일본 주도 개혁이었죠. 갑오개혁이었죠. 자, 이렇게 1895년이 아직도 을미개혁이에요. 그래서 다시 을미개혁 때는 다시 친일내각으로 간다 이거야. 알겠어요? 자, 이렇게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하고 그동안에 예, 청일전쟁 이후에 친일내각, 칠러내각, 친일내각 이렇게 왔었는데 이때 이제 일본은 예, 고종임금은 완전히 일본은 소나기에 놀아난 셈이 된 거죠. 그래 안 그래?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 빠집니다. 그래서 고종임금이 1896년 2월 달에 러시아, 그 당시 러시아를 한자로 아라사라고 그랬어요. 아라사. 알겠죠? 그래서 아라사 공사관으로, 그래서 아관이라고 그래. 아관. 아라사 공사관이 아관이죠. 러시아 공사관이죠. 임금님이 딴 데로 옮기는 것을 파천이라고 그래요. 파천.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1890년 2월 예, 생명의 위협을 느낀 민중전을 잃고 말이죠. 생명의 위협을 느낀 누가? 고종 임금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갔어요. 자,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친일내각을 수립하고 을미개혁을 단행했던 일본 입장에서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죠. 정작 누구를 끌고 있어야 헤게모니를 쥐는 거야? 임금을 자기 손아귀에 넣어야 헤게모니를 줄 텐데 임금이 어디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달아나 버렸단 말이야. 다시 이제 내각은 누구로? 친일러 내각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친러파들이 득세를 하게 되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제 일본은 다시 또 전전긍긍 다 먹었던 다 잡았던 먹이를 다 놓쳐버린 셈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이것을 다시 만회하기 위해서 1860년 9년 2월 달에 아간파천 이후에 일본은 다시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다가 언제 비로소 만회하냐? 1905년에 러일 전쟁을 일으켜요. 알겠죠? 러일 전쟁에서 비로소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고, 알겠어요?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고, 이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우리는 사실상 한국은 뭐가 됐어? 그렇습니다. 이제 일본의 속국이 완전히 되진 않았지만 속국화 되어가는, 식민지화 되어가는, 알겠죠? 그래서 이때 뭘 맺었어요? 을사늑약을 체결함으로써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간다. 알겠나요? 자, 여러분 다시 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지금 왜 여기까지 사건의 전개 과정을 끌고 왔냐 하면 바로 이 대목 때문에 그래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 황제가, 아직 황제가 아니죠. 고종 임금이 파천을 했는데 이때부터 러시아가 예, 이권을 차지합니다. 자, 러시아에 의해서 이권이 독점되게 되니까 다른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열강이라고 그러죠. 열강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야, 러시아 새끼들아, 너네들 혼자 처먹어? 우리도 좀 나눠갖자. 이렇게 러시아가 우리가 조선의 임금을 보호해주고 있는 대가로 조선은 우리한테 뭔가 좀 줘야 되지 않습니까? 떡을 만지면 떡고물이 생기고, 그래 안 그래? 세상 만사가 다 기브 앤 테이크인데 우리가 임금을 보호해주니 임금은 우리한테 뭐 줄까요? 라고 임금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러면 고종 임금은 12살 때 왕이 돼서, 알겠어요? 예, 10년 동안 아버지 눈치만 보고 살아온 사람이야. 또 그 이후에 언제요? 73년 예, 고종 임금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는 또 누구? 자기 부인 눈치만 보고 살아왔던 고종 임금이기 때문에 굉장히 눈치는 빨라요. 알겠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옆구리를 찔러. 이 새끼들이 뭔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있구나. 그래, 경들이 요구하는 게 뭐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금강을 하나 주십시오. 또 압록강 두만강에 있는 울릉도에 있는 나무를 베어가게 해주십시오. 이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가장 유리한 입장에 서서, 왜? 그 당시 아간파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로부터 많은 이권을 다 가져갔겠죠. 그죠? 자, 러시아가 이권을 가져가면 우리도 그거 좀 주세요라고 최혜국 대우를 내세요. 알겠어요? 이거 중요해. 최혜국 대우 알죠? 우리가
이미 개항 당시에 배웠습니다. 최혜국대우. 미국과의 조약 체결에서 나타난 게 바로 최혜국대우 특징이라고 그랬죠? 한 나라가 어떤 나라한테 특혜를 주면 우리한테도 자동적으로 그 중에 베스트 특혜, 가장 좋은 특혜를 주도록 자동으로 이렇게 조약을 체결한 거. 이게 바로 뭐라고? 최혜국대우야.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특혜를 주면, 가령 러시아한테 금강을 하나 주면 미국한테도 자동으로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최혜국대우가 미국만 있는 게 아니야. 그 뒤에 일본도, 독일도, 알겠어요? 또는 뭐 프랑스도 다 최혜국대우를 내세우면서 우리도 주세요, 우리도 주세요, 우리도 거기에 상응하는 이권 하나 주세요, 우리도 금강 하나 주세요, 알겠죠? 우리도 뭐 철도 부설권을 주세요. 이게 이래가지고 말이야, 여러 가지 우리의 이권이 송두리째 외국 놈들의 손에, 서양 열강의 손에, 일본 놈들의 손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열강의 이권 침탈이 고조되게 됐다라고 해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라. 알겠어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임금이 달아난 이후에 러시아 놈들이 고종임금을 옆에 끼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이권들을 가져가자 너도 나도 최혜국대우를 이용해서 또 하나 있습니다. 최혜국대우 말고도 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외교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그래요. 이걸 호혜평등의 원칙, 호혜평등의 원칙이라고 해요. 이 말 표현들. 최혜국대우나 호혜평등의 원칙이 열강의 이권 침탈에 이용당하는 하나의 외교적 관례이자 외교적 원칙으로서 작동하고 있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말이야. 그래서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사회 간접 자본들 아닙니까? 금광이며 은광이며, 알겠어요? 산림이며 또는 뭐 철도 부설권이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외국의 손아귀에 넘어갔는데 이것을 외국의 손아귀로부터 지켜야 될 주체가 바로 누구냐? 임금이나 정부 대신 관료여야 되는데 천만의 말씀이야. 임금이 앞장서서 다른 나라한테 주고 있어요. 관료들도 서로 러시아한테 잘 보이려고, 또는 지가 끌고 들어온 나라 프랑스한테 잘 보이려고, 또는 독일한테, 일본한테 잘 보이려고, 이 자식들이 말이야 나라의 중요한 재산을 다 팔아 넘기는 거야. 이런 개자식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안 그래? 한미 FTA가 체결되는 과정에서도 보면 말이죠, 우리나라 중요한 것들이 많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 안 그래? 우리 쌀이며 우리 소고기며 우리 농산물이며 이런 것들은 나중에는 말이야 외국이 수출 안 해버리면 꼼짝없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위기적 상황에 몰려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못해. 자동차를 많이 팔아야 돼 라고 이지랄 합니다. 알겠죠?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많이 팔아야 돼 이지랄 합니다. 스마트폰을 먹고 삽니까? 자동차를 깨물어 씹어 먹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먹거리며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그 1차 상품들을 말이야 그냥 돈 때문에 다 내줘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이야, 제가 이제 명절 때도 이렇게 광주라든지 또는 뭐 부산이라든지 이렇게 한 번씩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넓은 땅덩어리입니다. 이 정도 땅이면 말이죠, 7천만 명, 1억 명쯤은 충분히 먹여 살리고도 나을 만한 그런 땅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땅이 아주 뭐 어술한 땅입니까? 자, 사하라 사막이라든지 뭐 고비 사막이라든지 아니면 북극이나 남극처럼 정말 척박하고 기후 조건이 안 좋아서 생산이 안 되는 땅이 아닙니다. 심으면 잘 됩니다. 심으면 농사 잘 되고요. 우리나라 사과처럼 맛있는 사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쌀밥처럼 맛있는 쌀밥이 없습니다. 알겠죠? 그 좋은 땅, 그 찰지고 기름진 조상이 물려준 이 땅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들을 먹고 살아야 될 텐데 그거 전부 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우리 농촌에 사람들이 없어.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 알겠어요? 미국산 캘리포니아산 쌀 수입해 오면 돼. 중국산 쌀 수입해 오면 돼. 이래가지고 말이죠. 이런 그 경제 논리로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에 의거해서 그냥 다 넘어가 버린 거야. 큰일 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점점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금융자본이 쳐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거 다 털고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부 다 지네 물건 사서 써야 됩니다. 우리는 생산해낼 게 없습니다. 알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먹을 모든 양식들이 말이지 외국에서 들어온 것들인데 이걸 비싼 값으로 사서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고 말 거예요. 알겠죠? 그걸 헤쳐나갈, 그걸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대책을 여러분 스스로가 세워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런 싸움이 전개될 것이니까요. 알겠죠?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요, 그동안에는 산업자본, 금융자본 이렇게 오면서 자, 얼마나 많은 물건을, 더 좋은 물건을 값싸게 생산하느냐? 이게 산업자본이죠. 그 다음에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금융을 움직여서 자본을 통해서 기업을 지배하느냐? 이게 바로 금융자본 아닙니까? 돈 놓고 돈 먹기 아닌가요?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는 뭐냐? 그 다음에는 다시 생존권 투쟁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먹거리를 얼마나 싼 값에 공급하느냐. 근데 누가 식량을 전부 다 쥐고 있느냐.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큽니다. 이게 이제 갑자기 얘기가 너무나 딴 데로 많이 빠져나갔으니까 여기서 수습하고 다시 이쪽으로 옵시다. 아간파천. 그래서 아간파천 이후에 이것저것 다 내줘버린 놈들이 그렇군요. 정부 대신이며 임금님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모순된 상황, 이 나라를 책임져야 될 지도자들이 오히려 이 나라의 재산들을 전부 다 외국한테 내 던져버리자 그때부터 뭐야?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해. 뭐야?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은 우리 백성이라야 되는데 임금이라고 하는 자가 또는 관료 대신이라고 하는 자가 외국한테 이렇게 이권을 다 내줘 안 되겠다. 이 모순 알겠죠? 아간파천 이후에 생겨난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때 열강의 이권 침탈을 막기 위해서 뭐가 만들어졌냐? 이때 만드는 게 바로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독립협회. 그래서 독립협회는 이렇게 러시아를 비롯한 열강의 이권 침탈을 막기 위해서 알겠어요? 당시 미국에 갔다 돌아온 서재필이 독립신문을 만들고 그 이후에 1896년에 독립협회를 만들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독립협회가 민중들을 깨우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민중운동으로 민중들을 애국 계몽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애국 계몽운동을 처음 시작한 애국 계몽 단체는 바로 독립협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 애국 계몽운동이 독립협회로부터 시작되더라. 야, 정신 차려 새끼들아. 네가 이 나라의 주인이야. 라고 백성들한테 뭐야? 민주의식을 심어줍니다. 알겠죠? 네가 이 나라의 주인이니까 네 권리를 챙겨. 라고 민권의식을 챙겨줍니다. 야, 배고프면 아무것도 못해. 힘을 길러야 돼. 라고 민생의식을 길러줍니다. 알겠죠? 민주, 민권, 민생 이런 의식을 심어주고 그죠? 백성들을 계몽시키는 역할을 독립협회가 담당하더라. 알겠죠? 이렇게 해서 말이죠. 러시아 공사관에 있던 고종임금이 다시 컴백. 언제? 1897년에 돌아오죠. 1897년에 돌아와서 대한제국을 수립하고요. 알겠죠? 그래, 나도 이제 명색이 이 나라의 황제가 됐어. 이렇게 황제 국가가 됩니다. 제국이 되는 거죠. 대한제국으로 나라 이름을 바꾸고 자기 스스로가 황제가 돼서 광무라는 연호를 사용하면서 개혁을 단행하더라. 이게 바로 뭐냐? 광무개혁이다. 광무개혁도 잘 출제가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개혁은 개혁이지만 오히려 개혁이 근대적 개혁으로만 가지 않고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보수적인, 반동적인, 알겠죠? 역사 흐름이 순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로 회귀하는 전제 황제권만을 강화시키는 그런 복고주의적인 그런 개혁이 나타나야 됐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또 배울 거니까 그때 가서 배우기로 하고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결국 이 이후에 러일 전쟁으로 우리가 일본한테 결국은 뭐냐? 나라를 빼앗기기 시작하면서 1910년 완전히 우리가 국권을 강탈할 때까지는 이거 보세요. 중요합니다. 이 과정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는 국권 강탈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적어도 1905년부터 1910년까지 이때는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기로 이미 돼 있어. 속국이 되도록 돼 있어. 그때 그 속국이 돼가는 절차가 뭐냐? 이거 뭐부터 먹느냐? 어디부터 발라먹느냐? 머리부터 먹을까? 꼬랑지부터 먹을까? 알겠어요? 또 뼈부터 발라먹을까? 이렇게 야금야금 우리가 일본을 식민지로 전락해오는 과정인데 이때 우리 민족이 그냥 가만히 대주고 있지 않았어요. 우리도 들이박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박았냐? 하나는 뭐냐? 이렇게 애국 계몽운동으로 격렬히 저항했다 이거야. 알겠죠? 우리도 힘을 길러야 돼. 우리가 내 나라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 국민들이 우리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주인인데 하면서 말이야. 자기 스스로를 지키려고 노력했어. 또 하나는 뭐냐? 야, 그렇게 말로 공부하자고, 힘을 기르자고, 경제를 살리자고, 교육을 해야 된다고, 언론이 중요하다고, 언제 그거 다 하냐? 지금 당장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당장 몽둥이를 들고 얻어맞아 죽더라도 싸워야지. 이렇게 결사적으로 항전하자는 측이 바로 뭐냐면, 의병투입, 의병. 그죠? 의병. 그래서 국무가 시행된 1895년 을미사병 때 의병을 위주로 해서 1905년 을사의병, 1907년 군대예산과 그죠? 고종 강제퇴위에 한 것에서 일어난 정미의병 이렇게 결사적으로 의병이 일어난다 이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이걸 우리가 구한말 그러죠. 대한제국 말기니까 구한말이에요. 구한말에
우리가 일본한테 국권을 완전히 상실해 갈 때 일본을 상대로 싸운 두 가지 싸움의 형태가 뭐냐? 하나는 부드러운 거 뭐야? 애국 계몽운동. 하나는 강력한 거 뭐야? 항일 의병투쟁. 이 두 가지 싸움의 주류가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좋아요. 여기까지 이제 줄기차게 달려왔는데 다시 선생님하고 이제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보기 좋게 화면을 구성해 가면서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볼까요? 자, 실제로는 이제 독립협회를 들어갈 차례죠. 대한제국과 독립협회 활동을 했는데 오늘은 독립협회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요. 동학농민운동으로 인해서 청일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은 뭐냐? 고분밀란 제1기, 반봉건투쟁 제2기 기억나시죠? 여러분 머릿속에다 선명하게 있어야 돼. 알겠어요? 이제 우리가 이런 그림만 보면 그림을 통해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식들이 쫙르륵 나와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제4기 반외세투쟁 이렇게 통학농민운동이 전개돼 가고 있었다. 그죠? 그 와중에서 청일전쟁과 일본의 간섭이 있었다. 알겠어요? 가보개혁을 말합니다. 가보개혁. 자, 결국은 동학농민운동 이후에 아간파천 상황이 오게 되고 아간파천. 자, 아간파천이 왔죠? 일본이 승리하고 삼국 간섭이 있게 되고 을미사변 이후에 그죠? 그리고 이제 뭐예요? 결국은 아간파천으로 가게 되더라. 아간파천입니다. 자, 열강의 이권 침탈이 고조됐는데 열강의 이권 침탈 이권 수호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죠? 이권 수호 운동과 함께 이거 보십시오. 열강의 이권 침탈 이게 바로 아간파천으로 우리는 뭐라고요? 칠러 내각이 수립됐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러시아에 반대해서 러시아 공사관에 있는 고종임금을 컴백해라라는 운동과 함께, 그죠? 또, 러시아를 비롯해서 일본, 또 영국, 독일, 이런 열강의 이권 침탈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권 침탈 운동과 고종 항구 운동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더라. 알겠어요? 그리고 독립협회가 한 일이 뭐냐?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결국은 관민공동회. 이거 지금 한꺼번에 독립협회 활동을 한꺼번에 한 박스 안에 넣어서 여러분한테 다 보여준 겁니다. 알겠죠? 자,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제국이 수립되고 대한국 국제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다시 독립협회의 설립 과정을, 창립 과정을 보자. 자, 아간파천 이후에 국가 위신이 추락하고 외울 거 하나도 없죠. 러시아 공사관의 임금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 자진해서 건너갔으니 얼마나 쪽팔리는 일입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아간파천 이후에 국가 위신이 추락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등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화되게 됐다. 상황을 알겠죠? 상황. 아간파천 이후입니다. 열강의 이권 침탈이 고조되게 된 때가 언제냐? 그러면 언제라고? 아간파천 이후야. 여러분 시기. 아간파천 언제? 1896년 2월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아간파천 이후에 열강의 이권 침탈이 고조되게 되고 자주 독립을 확고해야 하는 의지, 근대적인 개혁의 필요성, 민중 계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결국은 뭐예요? 독립협회가 만들어졌다 이거야. 알겠어요? 그러므로 문제를 낼 때 독립협회를 보여주고 이와 같은 독립협회가 창립되게 된 배경은 그럼 뭐라고? 이게 배경이야. 백그라운드예요. 왜 독립협회가 만들어졌느냐? 알겠어요? 열강의 이권 침탈이 심화돼서 이걸 막으려고 그랬다. 근데 어떻게 막냐?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근데 이 무지몽매한 우리 국민들이 지가 주인이라는 걸 모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들을 앉혀놓고 연설해야 돼. 국민 여러분, 지금 정부 대신들이, 관료들이, 임금께서 러시아 공사관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니면 이 나라를 지킬 수 없습니다. 이 나라의 중요한 자원들이, 이 나라의 중요한 금광이, 철도 부설권이, 산림채굴권이 전부 다 열광선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읍시다 라고 국민들을 계몽시키는 운동이 일어나게 됐다. 그런 필요성에서 독립협회가 만들어지겠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걸 지금 말로 뭐라고요? 독립을 확고히 하려는 의지와 근대적 개혁의 필요성과 이 무지몽매한 민중들을 깨우치게 하는 이런 것들이 고조돼서 안 되겠군. 이제 백성을 개혁운동에 동참시키자. 알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들을 애국 계몽시켜야 된다. 알겠죠? 이렇게 독립협회가 창립되게 된 백그라운드를 봤습니다. 여러분 안 외워도 되겠죠? 안 외워도 되겠죠? 이해해버리세요. 외울 게 하나도 없어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누구냐? 개혁적인 정부 관료하고 개화 지식인들이, 개혁적인 정부 관료하고 개화 지식인들이. 그 다음에 도시 시민층, 학생, 노동자, 여성, 천민 등 아주 다양한 계층,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우리는 이들을 통틀어서 민중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민중이란 굉장히 두루뭉술이한 그런 개념이에요. 알겠어요? 민중.
자, 여기서 잠깐 좀 생각해야 돼. 여기에서 빠져있는 계층이 있어요. 민족은 굉장히 두루뭉술이한 그런 개념인데, 여기에서 빠져있는 계층은 있었으니, 이게 바로 누구냐면, 농민은 제외입니다. 알겠나?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애국개몽운동에 농민들이 참여했다라고 하면 안 돼. 알겠죠? 이때 농민은 무슨 짓 하고 있었느냐? 이거 보세요. 잠깐 다시 봐봐. 아까 선생님이 그랬죠. 이 기간 동안에 한편으로는 애국개몽운동이 고조돼 가고 있을 때, 한편으로는 뭐예요? 의병투쟁이 고조돼 가고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손에 뭘 들고? 무기를 들고 저 외놈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야 되라고 의병투쟁을 전개하고 있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농민들이 근대화된, 개화된 지식인들과 함께 애국개몽운동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오케이?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독립협회 활동을 보세요. 민중개몽운동이 전개되고, 그죠? 자주국권운동, 자유민권, 자강개혁운동, 이렇게 나갑니다. 자, 볼까요? 자, 선생님이 이제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한테 보기 좋게 칠판에 정리를 해놨어요. 우리가 독립협회에서도 독립협회가 하나의 단일 사건으로서 이렇게 독립협회 활동이나 독립협회 창립 이게 딱 나와버리면 좋은데, 그 독립협회 안에서 아주 미세한 시대 구분이 있습니다. 시기 구분이 있어요. 우리가 동학농민운동도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구분했더랬죠. 그것처럼 독립협회도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자면 1기는 뭐냐? 주로 서재필이 주도했는데 주의해야 될 것. 이때 서재필은 고문이었어요. 독립신문을 만들고, 알겠죠? 독립신문을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독립문을 세우고 독립관을 세우고 이런 일을 할 때가 바로 독립협회 창립기야. 1896년 7월달부터 1897년 8월달까지 이때를 제1기 독립협회 창립기라고 하는데 주로 뭐냐? 계합파와 정부 관료들 가운데 고급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 주도했어요. 이완용 같은 놈들도 이제 여기에 위원장으로 참여했습니다. 회장은 안경수지만 위원장이 이완용이라는 거. 제가 여기다가 이완용이라는 이름을 특별히 이렇게 끼워 넣는 이유는 뭐냐? 순진한 수험생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이완용 같은 천하의 나쁜 놈이 독립협회 회장을 할 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아니다라고 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미안하지만 갑시정변을 했던 사람들, 박영을 같은 사람, 독립협회를 했던 사람들, 이완용 같은 놈들 전부 다 나중에 친일파가 됩니다. 천하의 악질 친일파가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절대 이 대목에서 놓치지 맙시다. 애국개몽운동이란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측면도 있다 이거야. 잘 봐봐. 애국개몽운동이란 그 철학적 배경이 뭐냐? 사회 진화론이에요. 그래 안 그래? 야, 다인의 생물학적 진화론처럼, 알겠어요? 스펜서의 사회 진화론은 뭐라고? 야, 우리 인간 사회 안에서도 말이야, 강약의 규칙이 있는 거야. 먹이사슬이 있는 거야. 정그룹 법칙이 있는 거야. 강자는 살아남고 약자는 당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약육강식. 약한 놈의 고기는 강한 자의 밥이 되느니라. 그죠? 적자생존. 자연 선택에서 살아남는. 알겠어요? 적자생존. 적응하는 자만 살아남게 돼 있다. 그죠? 그러니 우리들이 힘을 길러서 일본이나 열강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자라고 할 때는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민족주의가 되지만, 그래 안 그래? 우리가 힘을 길러서 강한 놈이 되면 우리보다 못한 놈을 쳐들어갈 수도 있다. 이건 뭐야? 아주 나쁜 싸가지 없는 민족주의. 그죠? 그런 그 국수주의적, 그죠? 침략적 민족주의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침략적 민족주의, 즉 국수주의적 일본의 침략을 미화하고 일본 놈들의 편을 드는 친일파가 어디서 나온다? 애국개몽운동 했던 깨아파들, 애국개몽운동 했던 놈들, 여기서 친일파가 나오는 것은 필연이다 이거야. 필연. 오케이. 그러므로 아니야, 이완용이 절대 독립협회에 있을 리가 없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완용이 예, 독립협회 회장을 맡았습니다. 3기 때는. 알겠죠? 자, 이거 봐봐. 제1기 때는, 창립기 때는 이렇게 관료들이 주도했었는데, 지금 보다시피요. 제2기가 되면 이제 어때요? 이 관료, 특히 보수 관료들은 이탈해버립니다. 아이고, 여기는 우리랑 뜻이 안 맞아. 알겠어요? 이놈들의 그 행동 보니까, 또 이놈들의 주장 보니까 너무나 진보적이야. 너무나 자유나 민권이나, 그죠? 이런 것들을 많이 주장이거든. 아이고, 뜨거라고 빠져나가버려요. 그래서 주로 뭐냐? 최하의 신지식인들이 주로 결합하게 됐다. 알겠죠? 부녀자들이라든지, 그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도시의 지식인들이랄지, 학생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가담했어요. 계몽시키고, 이때는 독립문을 세우고 독립관을 주로 건립했다면, 제1기 창립기 때는, 제2기 때는 주로 연설회를 많이 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지혜를 만들고 지혜마다 연설회를 하고 강연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치는 그런 단계로 갔어요. 의식이 깨우쳐지면 그 다음에는 뭘 할까요?
액션, 행동으로 움직입니다. 행동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제3기가 민중들이 계몽되었던 민중들이 이제 액션 단계로 행동으로 움직이는 때야. 1892년 2월달부터 1898년 9월달까지 이때는 민중들이 주로 액션 단계로 들어가서 주로 뭐 했느냐? 만민공동회. 주의해야 돼요. 이때 먼저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이 만민공동회 회장에 독립회 회장에 이완용이 앉아 있습니다. 알겠죠? 이 끔찍한 이완용 이 나쁜 놈이 말이야 이렇게 독립회 회장직을 맡고 있었다는 거. 이때 이제 부회장으로 있던 윤치호가 회장이 되면서부터 독립회가 굉장히 강경투쟁으로 나갑니다. 알겠어요? 이 민권투쟁이 왜 있었느냐? 그 당시에 누가요? 한국협회가 만들어지고 한국협회. 이 한국협회는 어용단체죠. 그래 안 그래? 예,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자, 아간파천에서 컴백한 대한제국을 세운 고종 황제가 이 새끼들 봐. 보자 하니까 이러다가 임금인 나를 잘라버리고 황제인 나의 권한에 도전해 라고 해서 황제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그런 단체로서 한국협회를 이용했어요. 이때 한국협회의 행동대로 나선 게 바로 뭐냐? 그 당시 보부상 조직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보부상 조직. 알겠죠? 그래서 말이야, 이 보부상 놈들이, 관민공동회를 습격해가지고 몽둥이로 패고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주로 뭐냐? 주로 5개에서 집회를 하면서, 알겠어요? 민권 투쟁 단계로 가더라. 이렇게 독립협회는 1기, 2기, 3기, 4기 단계별로 잘 생각해 보세요. 창립기, 머리 깨우치고, 액션하고, 싸우고. 알겠나? 다시. 만들고, 머리 깨우치고, 액션 단계로 가서 투쟁하고. 그러다 깨졌어요. 12월 달에. 1898년 12월 달에 결국은 한국협회에 의해서 강제 해산.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친일파들이 득세하고 결국은 우리가 나라를 일본한테 빼앗기는 그런 과정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기 전에 이렇게 한편으로 민중들의 거센 저항이 있었다. 선생님이 볼 때는 말이죠. 이런 민중들의 거센 저항 또 하나 볼까요? 동학농민운동 얼마나 민중들이 거세게 저항했습니까? 그러다가 동학농민운동 깨졌지만 어때요? 다시 그들이 또 다시 어때? 이렇게 의병으로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이렇게 온몸 맞춰서 피 흘려 적들과 싸우고 결국 나라를 지켜내지는 못했지만 빼앗겼지만 그 이후에도 그 민중들의 정신이 농민들의 의병투쟁으로 이어진 그 정신이 그대로 만주, 간도, 연해주로 건너가서 독립군이 되고 그 독립군들이 결국은 뭐냐? 일본하고 끝까지 무장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945년 해방을 맞이하고 오늘날까지 왔는데 해방 이후에 이 대한민국은 누가 차지해버렸어요? 다시 친일파 새끼들이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열 받아 안 받아? 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나요? 정말 싸움의 전면에 서서 목숨 바쳐 피 흘려 싸운 그들이 이 나라를 접수하고 그들이 꿈꾸던 세상이 세워졌어야 되는데 결국은 이 나라를 팔아먹는 데 앞장섰던 그 새끼들이 말이야. 다시 이 나라를 접수하고 지금까지 그 주도 세력들이 이어온다는 것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계속 이렇게 그 역사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이 저항 정신은 계속 살아남아서 끝까지 저항을 했죠. 이승만 때도 이승만을 타도하는 4.19 혁명, 박정희 유신 잔당을 무찌르고 결국 뭡니까? 결국은 광주 민주화운동 또 부마 항쟁, 그죠? 그리고 광주 민주화운동 또 전두환과 싸워서 결국은 60 항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면면이 흐르는 투쟁의 결과, 투쟁의식의 또는 그 행동의 결과로 역사로서 이어져 온다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민중계몽운동 그랬는데 바로 이 민중계몽기죠. 자, 처음에 창립기 때 독립신문을 발간하고 먼저 신문이 먼저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독립문 독립관을 건립하고 이때가 주로 뭐냐? 이때는 주로 제1기 때야, 1기. 그죠? 제2기 때 토론회를 개최하고 2기 때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도부 중심이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계합파 관료층이 주도했지만 나중에는 재야 지식인 등이 주도했었다. 그러다 이제 점차 민중의 정치 사회의식이 각성된 이후부터 독립회 독립회가 관료층에서 민중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 사회단체로 전환하게 된다. 알겠어요? 처음에는 관료 주도의 또는 지식인 주도의 고급 관료 주도의 그런 운동이 점차 전환되게 된다라는 점. 자, 그 다음에 외세의 내정 간섭과 이권 요구에 맞서서 싸웠습니다. 특히 주의할 것, 구국 상속 운동을 전개하고, 그죠? 1898년 2월 22일 날
자주독립 선서를 하고요. 만민공동회를 개최합니다. 이게 언제라고요? 제3기 때예요. 민중이 액션 단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최초의 근대적인 민중대회인 만민공동회를 개최하고 러시아 침략 정책을 규탄합니다. 러시아 군사재정고문 철수를 하게 됩니다. 또 한나라행을 폐쇄합니다. 그 당시 반외세는 주로 독립회 때의 반외세는 주로 러시아예요. 동학 농민운동 때의 반외세는 주로 뭐야? 일본이죠. 그죠? 독립회의 반외세는 주로 러시아가 반외세의 대상이 됐다는 점을 기억하셔요. 알겠죠? 그 다음에 자유민권운동이 전개.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이제 민주주의를 실현할 민중들의 권익, 민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권운동과 개혁운동이 자유를 얻어야 돼. 스스로가 강해져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자유민권과 자강개혁.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했던 이 세 가지 자주국권, 알겠어요? 자주국권 플러스 자유민권 그리고 자강개혁 이 세 가지가 독립회가 주장한 3대 사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외세, 특히 러시아로부터 우리가 자주권을 획득하자. 알겠죠? 또 자유민권을 또 자강개혁을 주장하자. 이거 보세요. 신체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알겠죠? 이런 자유를 주장했습니다. 또 참정권 운동을 통해서, 그죠? 국정개혁운동이나 참정권 운동을 통해서 우리도 의회를 설립하자. 외국어 하원을 모방한 의회를 만들자. 그래서 박정향의 진보 내각이 성립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어때요? 야, 우리끼리 만민 공동회를 개최하는 것보다는 정부 대신 관련 놈들도 참여시켜서 민중들의 요구가 얼마나 뜨거운지 한번 직접 보게 하자, 듣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관료들이 다시 참여하게 되죠. 관민 공동회를 개최합니다. 1898년 10월달 얘기예요. 그래서 이 관민 공동회에서 황제한테, 대한제국 황제인 고종 황제한테 건의할 건의문, 이거 뭐라고? 헌의육조라고 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중요한 사료가 되겠죠. 그래서 관민 공동회 때 헌의육조, 만민공동회가 아니야. 그 이전에 만민공동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관민공동회 때 헌의육조를 채택. 그래서 국권수호, 민권보장, 국정개혁을 주장하는 헌의육조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독립문이고요. 독립신문 금방 알죠. 그 다음에 이 만민공동회가 개최된 장면입니다. 자, 독립회의 두 흐름이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는 서재필 개통. 서재필이 좀 뭡니까? 강경파죠. 그래서 정부 전제 군주 정안을 거부하고 군주권을 제한하자. 황제의 권한을 제한하고 그야말로 서구적 미국식 민주주의로 가자. 이렇게 주장한 게 서재필 계열이라면 윤치호나 남궁 같은 경우는 정부와 어느 정도 협조하는 가운데 점진적인 온건한 개혁을 하자. 황제의 권한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자. 이렇게 타협적인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서재필 중심은 만민공동회와 그 다음에 관민공동회, 윤치호 중심의 관민공동회에서 헌의육조가 결의되고 타협안이죠. 일종의. 그래 안 그래? 일종의 타협안. 그러면 여러분 이 헌의육조 내용은 입헌 군주제가 아닙니다. 황제의 권한을 인정한. 알겠어요? 그래서 황제권을 인정한 가운데 의회제도를 받아들이자.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전제 황권을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헌의육조 내용들이 나오죠. 외국인한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협심하여 황제권을 공고히 할 것.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해당 부처의 대신과 중촌 의장이 함께 날인하여 시행할 것. 재정 탁지부 중요합니다. 탁지부가 재정을 관장하자. 알겠어요? 탁지부. 그래서 이게 나오면 독립회의 헌의육조 주장이다라는 점. 중대한 범죄는 공판하고 피고 인권을 존중하자. 시인과는 정부의 그 뜻을 물어서 가반수 동의하면 임명하라. 정해진 규정을 시행할 것.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점. 알겠어요? 그러나 결국 독립회는 수구 세력들, 그 다음에 대의정치에 의구심을 가진 고종 황제의 불안감, 그리고 이권 탈취 기회를 상실한 열강놈들이 사주해서 결국은 황구협회를 시켜가지고 독립회를 강제로 해산시키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다 마쳤습니다. 독립회를 여기까지 보고 역시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독립회 내용을 우리 교재를 통해서 한번 또 살펴보면서 복습하면서 이렇게 또 대한제국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